오늘 한미합참의장이 함께하는 한미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파상 공세가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선 방위비 공정합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방위비,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여야 의견 듣겠습니다.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을 했으니까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피의자건 참고인이든 간에 다 이제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에요. 근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측에서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취재인들이 기다렸는데 오늘 조국 전 장관은 비공개 출석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검찰 출석을 했는데요. 저도 공개했습니다. 아마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출두 예상은 되기는 했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검찰이 조사하는 부분은 검찰의 몫이기 때문에 할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국민들 인식에는 그동안 조국과 그 가족들을 수사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과도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러한 비판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또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은 독립적으로 지장받지 않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포털 안에 섰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몇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나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짐작은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유명 인사를 또 비공개로 소환할 수 있게 하는 인권 보장 지침이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1호 명령이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택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혜택을 본인이 받다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사실 저도 박 의원님하고 동감해요. 참담한 심정이죠. 전직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받는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칼을 댈 수 있다. 이런 관행이 확립되고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엄정하게 한다면 전 그게 검찰 개혁이고 또 검찰은 당연히 그래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전직 장관이긴 하지만 소환까지 했다는 건 기소까지 당연히 이어질 거라 그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검찰의 판단이고요. 정치인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박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주실 말씀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소환됐던 분 그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8시간 좀 넘게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 40분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시점에서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건 남은 이 59명 고소고발된 의원님들 출석하시는 겁니까? 우리 의원님은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확인하셨습니까? 바로 이제 그건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 국회에서 저지투쟁을 할 때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다 역할 분담을 하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개인의 일탈행위라기보다는 우리 당 차원의 일이니까 원내대표께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4층을 맡았어요. 근데 정작 그 충돌은 7층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하게 서로 맡은 일에서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지 기소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또 따로 불려가고 이러는 것은 이 사안의 본질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야기고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가 출석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귀가할 때는 이런 얘기 했더군요.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얘기는 다른 의원들은 출석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죠. 근데 분명하게 이제 황교안 직접 대표는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받은 입장에서는요. 저는 기소 여부가 집단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당의 지시가 있든 합의가 있든 본인이
독립되어 있는 헌법기관으로 의사결정하고 판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에서는 분명하게 회의 방해와 관련된 부분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라고 해서 법 적용이 안 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개개인이 자기의 행동과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수사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헌법상으로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나머지 59명의 모든 국회의원을 대리해서 수사받고 대신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럼 지도부의 방침이 있는 겁니까? 수석하지 그렇죠. 말아라 이런 방침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느 한 그러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그 개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거고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러니까 국회에 정한 그 어떤 절차 또는 정당 정치의 원칙 또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려는 집권 여당의 음모에 저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야당 탄압을 할 때 실정법 위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탄압을 하고 소환하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정치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더 정당 간의 갈등을 사법부나 검찰을 불러들여서 이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불행한 일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과거처럼 이걸 또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집권 여당이 야당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근데 형사법적으로는 고소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조사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앞서서 이제 소환조사 없이 기소된 유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가 된다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거가 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소 여부는 뭐 검찰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정치적 사건이고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와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고 이것은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인데 여기에 검찰을 집권 여당이 검찰을 끌어들여 가지고 겁박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뭐 정치적인 영역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한 2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좀 전에 검찰에 출두했던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검찰의 수사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판단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국민들한테 고르게 이해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국회법 안에 있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작년 12월 달에도 패스트트랙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격렬한 논쟁과 저항은 있었지만 그때 추진됐던 패스트트랙에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어요. 국회법에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물리적 충돌, 회의 방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기물 파손 뭐 이런 것과 같은 무력 행위가 전혀 없었는데 두 번째 일어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똑같은 패스트트랙인데 다르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회법상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당과 국회의장이 불법 사보임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안건조정위원회 90일 그것도 안 지켰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항한 겁니다. 불법에 대한 불법 행위를 막는 행위인데 그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선진화법을 만든 거는 바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의회 합의 정신에 의해서 정치를 하라는 건데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했다. 그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자, 뭐 아무튼 뭐 이 법 위반인지는 검찰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번 수사가 이제 국회 논의 과정과 어느 정도 법안 논의 과정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엔 본회의 표결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여야 합의는 지금 뭐 한국당 의원들을 고소를 해서 지금 이렇게 그 고소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정치적 탄압이다 이거죠. 저희는 지금 그 공수처법하고 이 법안은 법안이고 우리가 지금 검찰에 뭐 기소가 아니라 고소가 돼 있는 건 별개인데 이걸 연결하는 시도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연결하면 그게 정치적 탄압이에요.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본회의 표결이 간다면 뭐 공수처법, 선거법 다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과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이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이걸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결국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330일 동안 또는 뭐
270일인가요? 270일 동안 국회에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진행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반드시 합의해야만 상정이 되는 사실은 그 부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탈출구가 패스트트랙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트랙 이 기간 내에서 충분히 합의를 유도하고 노력을 하되 안 된다면 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표결 처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철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패스트트랙을 일정 기간을 둔 거는 그동안에 충분히 수기를 해서 가급적 합의에 도달하라는 것인데 지금 패스트트랙 선진화법에 규정한 기간도 안 지키고 그냥 속전속결로 해서 12월 3일 날 상정하겠다는 것은 법 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강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80일, 90일, 60일이라고 하는 최장 330일인데 네네. 과연 자유한국당이 가슴에 손 얹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그 말씀 그대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뒤에 진정성 있게 다뤄야 될 협의하십시오.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진정성 있게 때문에요. 협의를 원해요, 우리도. 예. 자, 화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군 수뇌부가 오늘 내일 잇따라 방한하는데 지금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발언 수위가 꽤 높습니다. 뭐 방위 문제라든지 한일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청와대 무슨 어떤 비서관은 그게 미국 국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는데 미국인들은 주한미군 주둔에 의문을 갖고 있다. 그건 분명히 한국 사람한테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해명한 게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하라는 거였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분명히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에 진정성 있게 응하라 이제 이런 일종의 협상 압력으로 여겨지고요. 저는 이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은 모든 국민이 아마 여당도 동의할 겁니다.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거예요. 미국도 도움이 돼요. 이거는 이 서로 이득을 보는데 이익의 배분이 이제 여러 상황 변화로 달라졌으니 다시 협상하자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미국이 그렇게 무슨 5조 원씩 내놔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고요. 그걸 또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결짓는 것도 좀 적절치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일부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듯이 그럼 노딜로 가자. 이건 더더욱 적절치 못하고요. 아마 그 서로의 이익의 균형점이 있겠죠. 예. 자, 일단은 그러면은 좀 세분화시켜서 질문을 드릴게요. 따로 방위비 분담금 뭐 지금 5배, 그러니까 올해보다 5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으시죠? 그 규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죠. 예. 어느 정도가 그러면 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과거의 사례를 쭉 살펴보게 되면 지난 28년 동안 동결 또는 물가 상승률 범위 한 3, 4% 정도 범위에서 쭉 증가하다가 사실 작년 10차 협상 때 처음으로 8.2%라고 하는 높은 비율로 사실 방위비 분담이 되면서 1조 389억 정도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회에서도 부대 의견을 달았어요. 6가지를 달았는데 결국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소파의 그 사실은 규정에도 어긋나기는 하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것을 그렇게 부대 의견으로 달았는데 작년에 8.2% 증가도 상당히 높은 증가였는데 올해 갑자기 500%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것은 합리적인 제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현역 의원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한 거잖아요. 정부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방위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아까 오전에 오늘 중 발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의가 됐나요? 네, 11시에 73명 동의해가지고 박정 의원으로 발의했습니다. 한국당은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그 공정한 협상이나 원만한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될지 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때가 있는 거고 내용도 있는 거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야 간에 그 결의안 채택 시기라든가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시기뿐 아니라 내용도 좀 봐야 되겠고요. 미국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결의안이라는 게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미국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방위비 분담금 한미 당국이 합의를 하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부 카드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여당에선? 뭐 거부까지요? 예. 글쎄요, 뭐 협상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는 하는데 예. 아까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뭐 5배를 증액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협상의 한 제스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5배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건 하나만 보고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국민들하고도 이제 5배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한 개의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엄청난 조건이죠. 엄청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거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미 동맹, 그다음에 상호 신뢰, 그다음에 상호 후회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야당 쪽에서는 좀 그 기대감을 막연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뭐 정부를 대표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협상을 하니까요.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또 야당의 몫이니까요. 그거는 좀 말을 아끼더라도 이게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한미 군사 협력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족쇄에 물려 있는 게 있어요. 미사일 거리라든가 우라늄 제철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니네들 돈 좀 더 내라. 니네 한국 방위시켜주지 않냐. 그럼 우리 방위력 증강할 테니 미사일 협약이라든지 우라늄 재처리 협약이라든지 우리 방위력 증강에 장애가 되는 거 좀 같이 풀자.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협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상이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소미아 문제 좀 보죠.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지금 20일 자정, 그러니까 23일 0시가 되면 종료가 되는 건데 공식적으로요. 그렇게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입장에서는 뭐 지소미아 문제 꽉 잡혀 있는 이 자물쇠를 풀 열쇠가 저희가 볼 때는 일본 측 호주머니에 들어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미국 쪽 압박이 너무 거세잖아요. 미국 쪽 압박은 거세죠. 뭐 국방장관, 뭐 합참의장, 뭐 주한미국 대사, 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3자 군사 안보 동맹 그리고 3자 협력에 대해서 정말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은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본에게도 그 동일한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없으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우리가 돌리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전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해가지고 결국은 뭐 무역 규제라든가 뭐 한일 경제전으로 얘기되는 일이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실은 핑계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와 관련된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자, 우리 그럼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 일본 측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후퇴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면은 답드리기가 어렵고요. 애당초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했던 카드를 던진 거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이 당황하고 우리한테 뭐 양보하리라고 생각했던 어떤 외교 정책적 실패, 전략적 실패가 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시 언론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러면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을 화해시킬 거고 그러면 일본이 양보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결국 보십시오.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를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전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무능, 전략 부재 이거 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말이죠. 우리 그 역사 문제 이 문제를 대법원 판결 문제를 경제 문제로 우리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 분노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경제 문제를 우리는 또 안보 문제로 되받아쳤단 말이죠. 전 이것도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역시 외교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지 계속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개입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그런 면에서 저 현 정부의 외교 정책 분야에 좀 개선을 촉구합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당위적인 어떤 결과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인식이 지금 굉장히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정부가 판단을 해서 뭐 국민들한테 그것을 뭐 가리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끈다든가 영향을 미친다든가 안 되면 힘으로 한다든가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해야 된다라가 52%, 예. 종료해야 된다는 37.5%고요. 석 달 전 여론조사는 46.6, 유지가 41.4입니다. 점점 지소미아 종료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의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단계에서 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정부가 취해야 될 자세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론에 정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네, 여론을 존중하는 것과 여론에 영합하는 건 다른 겁니다. 외교 파퓰리즘이 지금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겁니다. 자, 아무튼 뭐 현명한 집단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일, 한미일 오늘 내일 분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예결위원은 아니신 거죠? 전 작년에 했습니다. 아, 한 번 하셨고. 네, 저도 작년에 했습니다. 네. 하셨고요. 경험은 네, 네. 있으시군요. 네. 자, 지금 뭐 513조 5천억 원 내년도 예산 심사가 이제 한창인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아침 회의 때 한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공개적으로 14조 원 정도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을 보니까 오히려 늘어서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보니까요. 예, 예. 아, 이게 증액 요구가 이제 관계 뭐 이익 집단이나 협회에서 많이 요구가 오면 상임위 차원에서는 예. 되게 늘리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왜 마음 놓고 늘리냐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로 가면 어차피 대표질 당하니까 일종의 도덕적 회의가 이 국회 내부 프로세스에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깎을 건 깎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희가 속한 정무위도 약 몇천억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좀 시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역구 예산이 좀 필요할 때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이 원칙이 뭐냐면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 정부가 제안한 예산보다 더 높은 예산으로 결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증액은 각 상임위마다 자기 상임위의 어떤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부처도 그 이해관계는 맞는 거거든요. 교육부가 교육부 예산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보훈처가 보훈처 예산 늘리는 거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 민원까지 고려가 돼서 사실 상임위 예산 소위를 할 때는 상당히 증액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예결로 넘어가게 되면 증액은 원점에서 기재부와 함께 다시 고려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소위 상임위별 예산 소위에서는 감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 쪽지 예산으로 대변된 이 소소위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김재현 예결위원장께서 올해는 소소위 없이 운영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개수 조정을 하다 보면 증액 감액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항상 항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게 가능합니까? 소소위 없이 해보셨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 김재원 위원장의 그 말씀은 상당히 나름대로 경험에서 온 말씀 같아요. 사실 법안 소위만 해도 6명, 8명이 하는데 의견 일치 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또 간사간 협의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소소위하고 다른 겁니까? 밀실에서 달라지는 거지. 밀실에서 옛날에 쪽지 예산이라고 했지만 요새 카톡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투명하게 비록 간사간 협의라도 투명하게 하자 이런 차원의 제안으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뭐 붙이신 말씀은 하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전체 회의에 예결위원이 50명이고 그리고 우리 소위에는 한 15명 정도 있거든요. 소위에서는 주로 감액과 관련된 부분에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는데 15명이 토론을 하다 보면 사실은 결론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못한 부분과 아까 말했듯이 혹시 선심성 증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소위하고 별개로 간사 간 협의를 보통 소소위라고 얘기하는데 큰 틀에서 간사 간의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상당한 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작년에 예결 소위까지 했었는데 쪽지 예산은 저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는 쪽지 예산이 3, 4년 전부터는 뭐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두 분 토론만 봐서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 심사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